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TV를 보며 환호했던 기억이 있나요? 1986년 1월 28일 아침, 미국 전역의 학교 교실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업은 중단되었고, 아이들은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바로 역사상 최초로 군인도 과학자도 아닌 평범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우주로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크리스타 메골리프. 그녀는 웃으며 제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얘들아, 우주에 가서 수업을 해줄게. 그녀의 부모님도, 남편도, 어린 두 자녀도 발사대 근처 관람석에서 벅찬 가슴으로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3, 2, 1, 발사. 거대한 굉음과 함께 챌린저호가 플로리다의 푸른 하늘을 뚫고 솟구쳐 오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아이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나운서의 들뜬 목소리가 들립니다. 챌린저호, 엔진 출력 최대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륙 73초 후 화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환호성이 일순간 비명으로 바뀝니다. 하늘에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섬광이 번쩍이더니 우주선이 두 갈래의 하얀 연기 속으로 산산조각 나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관람석의 가족들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게 분리되는 과정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기 딱 12시간 전, 어두운 회의실에서 제발 발사를 멈춰달라고 책상을 치며 울부짖던 한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 우주선은 하늘에 닿기도 전에 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공이라는 명분에 눈이 먼 조직과 그들을 막으려 했던 한 엔지니어의 73초를 향해 달려가는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입니다. 비극은 아주 사소한 날씨 예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발사 전날인 1월 27일, 플로리다의 밤 기온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섭씨 영하 2도, 따뜻한 휴양지 플로리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한파였죠. 발사대에는 거대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날씨를 보고 등골이 서늘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왕복선의 고체 연료 부스터를 만든 회사, 모튼 티오콜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석 엔지니어 로저 보졸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선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을. 바로 오링이라 불리는 얇은 고무 패킹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로켓 부스터는 하나로 된 통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강철 원통을 쌓아 올린 구조죠. 그 연결 부위 틈새로 폭발가스가 새어나오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고무링, 오링입니다. 문제는 고무의 특성이었습니다. 고무는 추워지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탄력을 잃은 오링은 틈새를 막아주지 못하고 그 틈으로 섭씨 3,000도의 화염이 뿜어져 나오면 거대한 연료 탱크는 순식간에 날아다니는 폭탄이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일 쏘면 다 죽습니다. 발사 전날 밤, 긴급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졸리는 데이터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기온이 영상 11도 아래일 때는 발사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영하라고요. 오링이 깨질 겁니다. 하지만 나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시 나사는 쫓기고 있었습니다. 잦은 발사 연기로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었고,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에 맞춰 성공적인 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나사의 관리자가 싸늘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모튼 티오콜, 당신들은 언제 쏠 수 있다는 겁니까? 4월에요. 영원히 미루자는 거요. 공은 다시 모튼 티오콜의 경영진에게 넘어왔습니다. 경영진은 고민했습니다. 엔지니어의 말을 듣자니 나사라는 거대 고객을 잃을 것 같고, 나사의 말을 듣자니 사고가 날 것 같고,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보졸리와 동료들은 경영진을 노려보며 제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눈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때 모튼 티오콜의 부사장 제럴드 메이슨이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비정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엔지니어 책임자 룬드에게 이렇게 말했죠. 자네, 이제 그만 엔지니어의 모자는 벗고 경영자의 모자를 쓰게. 이 말은 과학적 사실 따위는 무시하고 비즈니스를 선택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경영진은 나사에게 통보합니다. 발사 승인합니다. 로저 보졸리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일 챌린저호는 폭발할 거야. 난 그걸 막지 못했어.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아침 11시 38분.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투명한 하늘은 영하의 기온이 만들어낸 속임수였습니다. 발사대 곳곳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고 우주왕복선 오른쪽 부스터의 오링은 이미 딱딱하게 얼어 탄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로저 보졸리는 동료들과 함께 발사장 근처 모튼 티오콜 사무실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점화가 안 되게 해주세요. 차라리 발사대에서 엔진이 꺼지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는 절박했습니다. Terminus 10, 9, 8. 카운트다운이 0을 향해 달려갑니다. 3, 2, 1, lift off. 거대한 굉음과 함께 챌린저호가 대지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TV를 보던 학생들도 관람석의 가족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보졸리의 옆에 있던 동료조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봐, 올라갔잖아. 자네가 틀렸어. 다행이야.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발사 후 6초. 오른쪽 고체 연료 부스터의 연결 부위에서 검은 연기가 퍽하고 새어 나왔다는 것을, 얼어버린 오링이 틈을 막지 못해 가스가 샌 것입니다. 다행히 로켓 내부의 알루미늄 산화물 찌꺼기가 그 틈을 막아주어 잠시나마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신이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이륙 58초 후 챌린저호가 고도 10km 상공, 가장 바람이 거센 구간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한 측면 바람이 우주선을 강타합니다. 그 충격으로 간신히 틈을 막고 있던 찌꺼기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이제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섭씨 3. 000도의 화염이 틈새로 혀를 날름거리며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불길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대한 외부 연료 탱크를 용접기처럼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톤의 액체 수소와 산소가 들어있었죠. 이륙 68초 후 지상의 관제센터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챌린저, 엔진 출력 최대. 선장 딕 스코비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알겠다. 엔진 출력 최대. 이것이 지상에 전해진 그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불길이 연료 탱크를 뚫었습니다. 거대한 수소 탱크가 터지면서 우주왕복선을 덮쳤습니다. 이륙 73초 후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오른쪽 부스터가 떨어져 나가 우주선의 날개를 쳤고 챌린저호는 공기 역학적 힘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하얀 연기 구름. 관람석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게 분리되는 건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들려온 것은 승리의 멘트가 아닌 당혹감에 젖은 아나운서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Flight controllers here looking very carefully at the situation. Obviously a major malfunction. 메골리프 선생님의 제자들이 환호하다 멈칫하고 부모님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그 순간 로저 보졸리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터진다고 했잖아. 그러나 여러분, 진짜 공포는 폭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훗날 인양된 자네들은 더 끔찍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폭발 순간 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저렇게 큰 폭발이었으니 고통 없이 순식간에 갔을 거야.
이것은 전 세계가 믿고 싶었던 자비로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건져 올린 자네들은 그보다 훨씬 더 잔혹한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챌린저5가 폭발했을 때 우주선은 가루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연료 탱크가 터지면서 날개와 꼬리 부분은 찢겨나갔지만 승무원들이 타고 있던 승무원 구획은 아주 단단하게 설계된 알루미늄 캡슐이었습니다. 이 캡슐은 폭발의 화염 속에서 튕겨나와 멀쩡한 상태로 하늘 위로 솟구쳤습니다. 나사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폭발 직후 승무원 구획에 가해진 중력 가속도는 약 12g에서 20g. 이는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즉, 7명의 승무원은 폭발 순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우주선이 분해되는 충격을 느꼈고 전기가 끊겼으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상 전력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잔해의 수습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바로 승무원들의 비상호흡기 4개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3개가 사용 중 상태였던 것입니다. 특히 조종사 마이클 스미스의 호흡기는 그의 좌석 뒤에 있어 혼자서는 켤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누군가, 아마도 뒤에 앉았던 주디스 레스닉이나 앨리슨 오니즈카가 손을 뻗어 동료의 산소 마스크를 켜주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폭발 후에도 그들은 의식이 있었고 서로를 살리기 위해 매뉴얼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폭발의 힘으로 튕겨나간 승무원 구획은 관성에 의해 약 20km 상공까지 솟구쳤다가 중력에 이끌려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낙하. 그 시간은 무려 2분 45초였습니다. 눈 한 번 깜빡할 시간이 아닙니다. 라면 하나가 익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캡슐 안에 갇혀 창밖으로 미친 듯이 다가오는 푸른 바다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통신은 끊겼고 조종관은 먹통이었습니다. 조종사 마이클 스미스가 폭발 직전 남긴 마지막 말. 이후 캡슐 안에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비명을 질렀을까요? 아니면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한 건 그들은 자신이 죽으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전 11시 40분. 승무원 구획은 시속 333km의 속도로 대서양 수면에 격돌합니다. 물에 부딪혔다기보다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충격은 200g. 그제야 비로소 7명의 영웅들은 고통 없는 영원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나사는 처음에 이 사실을 1급 기밀로 분류해 숨겼습니다. 승무원들은 폭발과 동시에 사망했다고 발표했죠. 유가족들에게 그들이 추락하는 동안 공포에 떨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나사의 과실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던 아이들의 꿈, 그리고 메골리프 선생님이 가져갔던 사과 하나. 그 자네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왜 막지 못했는가? 챌린저5가 산화하고 며칠 뒤 대통령 직속사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청문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사의 고위 관리들은 데이터가 불확실했다. 절차대로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조사위원이었던 리처드 파인만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긴 말 대신 아주 단순한 실험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는 얼음물이 담긴 컵에 오린 고무 조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잠시 후 꺼낸 고무는 딱딱하게 굳어 부러져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영하의 온도에서는 고무가 탄력을 잃습니다. 나사는 이 기초적인 과학 상식을 무시하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가 나사의 관료주의와 거짓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내부 고발자였던 로저 보졸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영웅 대접을 받기는커녕 회사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고 평생을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더 강하게 책상을 엎었더라면. 하지만 여러분, 챌린저5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우주선 잔해가 아닙니다. 바로 조직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피 묻은 교훈입니다. 나사의 똑똑한 엘리트들이 몰라서 사고를 낸 게 아닙니다. 지금 멈추면 예산이 깎인다.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 속에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거세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경영학 교과서에는 이것을 챌린저 호의 교훈이라 가르칩니다. 성공에 취해 작은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것,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조직의 적으로 모는 것, 그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점이라고 말입니다. 1986년 1월 28일, 우주로 가서 아이들에게 꿈을 가르치려 했던 크리스타 메골리프 선생님. 그녀의 수업은 비록 우주에서는 열리지 못했지만 지상에 남은 우리에게 더 크고 아픈 숙제를 남겨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곳은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가 내는 위험하다는 작은 목소리를 분위기 깨지 말라는 말로 묵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사회 곳곳에도 얼어붙은 오링을 단 채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는 또 다른 챌린저5가 있을지 모릅니다. 7명의 영웅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호흡기를 챙겨주며 지키려 했던 생명의 무게를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1986년의 겨울 챌린저5의 마지막 73초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